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비명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소파가 있었고 식탁이 있었고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산 이 아파트를 제가 팔아버렸으니까요. 집이 왜 이래요? 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팔았어. 내 집이니까. 그날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여울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1세 강민서 할머니의 통쾌하면서도 가슴 아픈 반격의 기록입니다. 저는 강민서입니다. 올해 71예요. 40년을 강원도 속초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살았고 정년퇴직 후엔 바닷가 근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55 되던 해에 떠났고 아들 준우는 부산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었죠. 외로웠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설악산 자락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후엔 동료 조사였던 정란이와 차를 마시며 책 얘기를 나누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산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데 좀 더 큰 평수로 받아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1년에 명절 때나 보던 제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준우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고 수지는 분양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퇴직금과 아파트를 처분하면 가능한 금액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모은 퇴직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아파트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손녀와 함께 사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다녀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정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친구는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말했지만 정란의 눈빛엔 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 뒤 저는 속초를 떠났습니다. 설악산이 보이는 창가, 바닷바람이 드는 작은 베란다, 40년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한 서랍.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부산행 버스에 올랐어요. 부산 해운대 근처 신축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대부분 들어갔으니 당연하다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이사 온 첫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만든 간식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7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에 나갔지만 아무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더군요. 저녁 무렵 준우 가족은 옷을 차려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서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만 외식한다고요. 가족끼리만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작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생일인데 내가 내 미역국을 끓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교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간 가르쳤던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써 내려간 글씨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난 평생 남을 돌봤는데 정작 내 가족은 날 돌본 적이 있었던가? 그 의문은 그날 이후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수진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 초대하기 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조금만 참아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부엌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냄새라니. 매일 아침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옷도 하루에 2번 갈아입었어요. 향수까지 뿌렸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고 준우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이 아파트 명의를 언제까지 어머니 이름으로 둘 거냐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준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보겠다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 많다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요양병원, 명예 이전,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를 거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은 스승의 날이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키운 아들은 저를 요양병원에 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서연의 옷을 개면서도 입을 꾹 다문 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결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머니랑 놀이공원 간다고. 엄마가 그랬다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오해였을까요? 수진도 나름대로 나를 생각해주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서연이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말한 할머니는 제가 아니었던 거죠.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우 가족은 또다시
외출을 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더군요. 물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준우가 어렸을 때 제 등에 엎혀 웃고 있는 사진, 준우 결혼식 날 수진과 어색하게 웃던 사진,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있던 사진,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써온 교사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선생님, 건강하시냐고, 언제 한번 뵙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내 아들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만 하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속초에 있는 정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정란은 한참을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더군요. 회사 창립 기념으로 직원 가족 동반 여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도 타고 서연이와 함께 바다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행은 직원 가족만 가는 거라 어머님은 집에서 쉬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에요. 금요일 새벽 준우 가족은 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있어요. 선물 사올게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타고 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텅 빈 집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수진이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반찬 있으니 드시고 화분에 물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돈으로 샀는데 제가 있을 자리는 없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써온 교사 수첩이 나왔어요. 첫 장을 펼치니 1983년 3월 2일 첫 발령받던 날의 설렘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지훈이는 수학을 못했지만 그림을 잘 그렸고, 박소연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글짓기에 천재였죠. 제 수첩엔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꿈과 고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40년간 남의 아이들 꿈을 키워줬는데 정작 제 꿈은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더군요. 언제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을 뿐이에요. 강민서라는 사람으로 산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수첩 마지막 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적어 내려간 문장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나 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당장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생일날 혼자 남겨진 일, 냄새 난다는 말을 들은 일, 요양병원 얘기를 엿들은 일, 그리고 지금 또다시 혼자 남겨진 일까지요. 정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게 가족이니? 그건 그냥
편리한 가정부를 두고 사는 거지.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던 거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정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산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제 빠져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들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을까? 서연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살 거니? 내 인생은 언제 시작할 건데? 토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화장까지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단단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중년의 중개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운대 신축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팔고 싶다고요. 중개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인기가 많아서 일주일이면 계약 가능할 것 같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도 길어요. 사흘 안에 해주실 수 있나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제 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사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에 짐을 싸러 와달라고 강원도 속초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제 돈으로 샀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공간이었어요. 일요일 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젊은 부부였는데 당장 다음 주에 입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월요일 아침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저는 침착했습니다. 40년간 모은 책들,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 그리고 교사 수첩. 그것들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모두 필요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연이 방에 들어가 작은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서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 책 많이 읽고 꿈을 잃지 마라. 사랑한다.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준우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짐 하나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화요일 저녁 7시 저는 이미 속초행 고속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준우 가족은 공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들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광경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그로부터 3시간 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짐은 다 어디 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집 팔았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새 주인이 금요일에 입주한다. 그 전에 나가거라.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11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란이 터미널까지 나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꽉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정란의 집에서 잤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냐고? 너희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 저희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인제. 아니, 서연이도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름을 잘못 부르다니. 손녀 이름조차 헷갈리는 아들이었던 거죠.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강민서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해?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낼 때 내 의견을 물어봤니? 명의를 이전하려고 할 때 내게 말했니?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준우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히스테리컬한 목소리였죠.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알아본 거였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일날 나 혼자 두고 외식 간 게 나를 위해서였어? 냄새 난다고 손녀한테 말하게 한 게 나를 위해서였어? 어머님, 그건.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금요일까지 집 비워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속초 시내의 작은 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설악산이 보이는 2층 단독 주택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죠.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진짜 내 집. 목요일 저녁 준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엄마, 저희 수진이 친정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당분간만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다른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설악산 능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란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민서야,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교사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71세 강민서의 인생이 오늘 시작되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고 해방이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죠. 금요일 오후 정란과 함께 속초 중앙시장을 걸었습니다. 정란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독서 모임도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면서도 제대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수업 준비에
아이들 상담에 집안일에 쫓겨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시간이 오롯이 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악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온함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71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삶.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995년에 가르치셨던 김지훈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물론. 그림 잘 그렸던 아이. 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속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어요. 7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초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설악산 자락을 걷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였죠. 산책로를 걷다 보면 단풍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맑은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하고 매일 아침 깨달았어요. 정란과 함께 만든 독서 모임도 이제 회원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정년퇴직한 선생님들이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강민서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3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저는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정확히는 수진이 떠났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준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서연이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서연이는 지금 저랑 있어요. 월세 원룸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제야 알았어요. 수진이가 사랑한 건 저나 서연이가 아니라 집이었고 돈이었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이 밥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자 다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당연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한참을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들어와서 차나 마시고 가거라. 준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나는 이제 강민서로 살 거야. 내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야. 알겠습니다. 준우는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준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국물이 끓는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준우는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니?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생각난다고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부담 드리지 않게요. 그냥 가끔 얼굴만 보고 가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악산 능선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의 편의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주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은 존중해줘야 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알겠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서연이한테 가르쳐라.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고.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라고. 준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우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교사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용서가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주 토요일 준우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키가 헐쩍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진 않았습니다. 점심은 함께 만들었고 설거지는 준우와 서연이가 했어요. 오후에는 셋이서 설악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하지만 서연이가 보고 싶을 때 찾아오면 언제든 반갑게 맞아줄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연이는 누구의 것도 아닌 서연이로 살아야 해. 그게 가장 멋진 거야. 해가 질 무렵 준우와 서연이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오고 싶을 때 와라.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란이 담장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서야, 내일 독서 모임인데 준비됐어? 응, 다 준비했어. 석양이 설악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당 의자에 앉았어요. 71년을 살면서 이제야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경계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71세에 시작한 제 인생은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설악산을 걸을 거예요. 정란과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눌 거고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하루를 보낼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강민서로서 말이에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강민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 여울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